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시인 김수영이 작고하기 전 쓴 마지막 시로 알려진 풀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시인 김수영은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겪고 간신히 살아 돌아와 60년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도 부단한 시작 활동을 해오며 한국 시 역사의 현대성의 지반을 닦았습니다. 한국 모더니즘의 개척자로서 폭압적 사회에 대한 저항과 참여를 보여준 시인 김수영. 오늘은 그 삶의 궤적을 좇아 시인이 추구했던 시의 세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극고전 오늘은 김수영 시 전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수영 하면 많은 문학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기도 하고요. 특히 또 인문학자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성향적으로 보면은 모더니스트의 면모가 있고 또 사회 참여의 어떤 그런 지사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경향에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들이 많은, 그리고 또 굉장히 시어가 전통적인 시어하고 달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사물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작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2018년이 이제 50주기였는데요. 좀 더 오래 살아 있어서 더 많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줬다면 또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시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시인입니다. 두 분 선생님은 이제 김수영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수영을 학부 때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386 또는 이제 586에 속한 세대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인데, 풀이라는 시를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읽고 또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김수영의 이 시를 아마 당시 학생들은 그것을 이제 일종의 민중문학, 민중시의 하나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이 국문학도들한테 김수영은 상당히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시적인 성취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시의 이제 계보, 국문학의 이제 계보에서도 뭔가 이제 현대적인 어떤 시의 길을 이제 개척한 사람이고,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신화된 또 그런 존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새롭게 좀 해석이 되고 재해석돼야 할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김수영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수영 씨는 읽게 되면 선명하게 그림이 들어와요. 시는 그림처럼 써야 된다라는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19절이 있는데 포에마 우트 픽투라 이 유명한 구절인데 특히 시가 어떤 장면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미지, 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준 시인이 아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명확한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또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냥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어서 이 점에서 이런 그림들을 제공하면서 이 풀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놨다. 이 부분이 저는 김수영 씨의 아주 읽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문과를 나와서 대학교 4학년 때 한 아주 맹랑한 친구가 김수영 씨는 상당히 자기가 봤을 때 뛰어난 시간 몇 편이 있지만 마치 이중섭이 은박지에 그린 그림처럼
서툴고 거친 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치기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당시 되게 유명했던 문화평론가인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발표보다 교수님의 그 반응이 더 충격적이어서 많은 친구들이 그 수업 바깥에서 과연 김수영 시라는 게 저렇게 조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김수영 씨가 조악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서정시와 달리 뭔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뭔가 또 다르게 보면 좀 거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요. 두 분 선생님은 이런 일반적인 시사에 나타나는 우리 시의 특징과 다른 김수영만의 고유한 특징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영은 상당히 좀 특이하게도 어떤 점에서 보면 아주 전형적인 의미의 이 모더니즘적인 그 경향을 갖고 있고 또 상당히 이제 그 시적인 것, 문학적인 것, 이것의 이제 자율성을 또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그 사람인가 하면 이게 과연 그 시가 다룰 만한 대상인가? 이 대상이 시적인 어떤 그 성찰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만한 이제 또 그런 시들을 이제 또 쓴 경우도 있죠. 뭐 그래서 막 가령 이혼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이제 그 아내와의 어떤 이제 그 불화와 이제 관련된 그 시들을 이제 또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조악하다든가 거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황지우 시인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시라는 것하고 시적인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그 뜻은 이 시라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어떤 사람들이 시라는 그 어떤 제도, 그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만 시야를 이제 한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적인 것에 우리가 그 주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 시의 범위에서 배제가 되어 왔지만 사실은 기존의 시들보다 훨씬 더 어떤 사물의 진리, 진실을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 주는 어떤 대상, 또 우리의 어떤 그 화법, 또 리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시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수영은 전형적인 시적인 것을 좀 추구했던 그 시인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거칠고 조악하면 그 거칠고 조악한 대상이 있으면 거칠고 조악한 대상에 맞는 언어도 거칠고 조악한 대상의 언어들이 붙겠죠. 그렇다 보면 거칠고 조악한 시어나 언어나 이 리듬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과 관계에서 이 사태에 따라서 형식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시의 내용으로, 노래의 내용으로, 감정의 내용으로 끌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시인이 해줘야 될 역할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박목을 시인하고 고등학교도 많이 배운 그 강나루 밀밭길 건너. 난 그 거의 그 웃긴 시라고 봐요. 보릿고개 시절에 유교지 나서 배고파 죽겠는데 가는 길마다 무슨 술 읽는 마을. 그야말로 옛날 한량들이 하는 짓이지 솔직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 점에서 보면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 이 김수영 같은 경우 오면 가슴이 열받고 하면 가래 끓고 하면 담배 많이 폈을 테니까 침이라도 뱉자. 이게 솔직한 것이고 이 세계는 강나루 밀밭기세 아름답고 그것을 그런 단어를 써서 족하게 쓴 게 아니고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고, 자 보십시오. 우리 근대화돼가는 과정을 수많은 그 피 흘림과 눈물과 투쟁과 이런 고통 속에서 한편으로 지나와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 언어를 담아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 점에서 김수영이 조악한 게 아니고 조악한 것을 데렸을 때 그 비례가 얼만큼, 절제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그 점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절제와 균형을 갖춘 시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두 분이 말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수영 시를 인용하셨는데요. 각자 좋아하는 시를 좀
오늘 소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수님 먼저 긍지의 날이라는 작품을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고르셨는지. 이 긍지의 날이라는 이 시는 김수영이 이제 겪었던 그 포로 수용소 생활을 이제 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김수영은 1950년에 이제 그 6.25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서울에 있다가 그 붙잡혀가지고 이제 의용군으로 이제 끌려갔다가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서울에 와서 또 이번에는 이제 국군한테 잡혀가지고 이 적이다라고 해서 이 여러 그 수용소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거제 포로 수용소 가서 이제 1953년까지 약 이제 3년여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포로 그 생활을 이제 그 했죠. 김수영도 상당히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긍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겪었던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 경험했던 어떤 좌절이라든가 서름, 또 고통, 이것을 좀 시적으로 이거 이제 극복해 보려는 어떤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그 시가 아닌가. 그래서 좀 저는 이 시가 좀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목을 좀 그 낭송을 해보겠는데, 그게 이제 이 마지막 그 연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이제 김수영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러할 때면은 나의 몸은 항상 한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암만 불러도 싫지 않은 긍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서름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는 날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연에서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서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름. 이 서름, 피로와 서름, 그 다음에 이제 긍지를 이렇게 그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서름이라는 말이 저는 상당히 좀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사실 김수영 시에 보면은 이 서름이라는 말이 여러 시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름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 김수영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지금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계, 이 사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아주 부당한 사람들이고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나에게 지금 이런 그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름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이 외부 세계, 이 외부 원인의 어떤 부당함,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내가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또 대상들한테서 내가 이렇게 서름을 겪을 만한, 이렇게 고통을 겪을 만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찮구나. 내가 왜 하필이면 문학의 길을 택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나. 라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에 대한, 주체성의 이제 어떤 역량의 부족, 그것에 대한 좀 자각,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좀 서름이라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보면은 모든 서름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참 그 재밌고 또 이 시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긍지로 내가 그래도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고 세상은 더럽고 부정의한데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이 마지막 연에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이 시간. 이때쯤에 김수영의 서름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할아버지 때 한양의 대부였고 본인이 도쿄로 유학을 갔었고 연세대 영문과를 다녔고, 그리고 당대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를 보면서 문학과 예술 그리고 시사 문제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민군에 끌려가서 결국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돌아왔을 때
부인은 친구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오쟁이 진다. 오쟁이 진 남편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이런 어떤 자기 삶의 비극, 서름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선생님이 적절하게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은 이제 공자의 생활란 뽑아주셨는데 제목이 이제 일단 끌렸어요. 공자의 생활란에서 공자가 세계를 천원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생활난이라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주간. 근데 공자는 제목만 나오고 이 시 전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도대체 이 공자라고 붙였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고. 공자의 생활난.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려웁다.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론이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사실은 이 단정한 말에 그 좀 비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공자가 논어에 나오는 그 2인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을 해요. 이 아침, 저녁, 도, 이 얘기를 제 생각에는 뒤집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줄넘기라고 너는 줄넘기 안 거라는 것도 뒤집는 얘기고, 뒤에 와서 그리고 나도 죽을 거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이와 같은 이제 뒤집음, 전도, 그 전복, 이 김수영 말대로 김수영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란성이라고 해요. 뭐가 좋은데 이 국수, 먹기 쉬운 것, 내가 거론이 좋아하는 거는 나의 반란성일까? 뭔가 반란하겠다는 이 대목에서도 사실은 이제 현대적 사유, 서양적 사유들이 좀 들어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었다고 하는 도를 아침에 듣고 그걸 뒤집어 버리는 그 통쾌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공자의 조문도문 석사가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 이 유교 안에, 유교 철학 안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수영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그 언어를 규정하는 그 부분에 새로운 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시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공자의 생활난이라고 할 때도 저는 공자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다, 이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김수영 씨 세계가 크게 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를 이제 흔히 이제 참여시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바로 4.19가 김수영 씨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진 선생님은 바로 그 지점을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로 푸른 하늘을 여기 선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말하자면 좀 혁명의 본질을 얘기하는 시 같아요. 혁명의 본질이란 도대체 뭐냐?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 시의 첫 번째 연에서 김수영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의 그 자유를 부러워하는 어떤 시인의 말은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의 자유. 그러니까 마음껏 이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고 쉽게 이제 비약할 수 있는 그 노고지리의 자유.
어떤 시인이 이것을 부러워했는데 그건 이제 지금 수정돼야 된다. 왜 수정이 돼야 되냐면 그 시인이 그 노고지리의 자유라고 불렀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상하기 위해서,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그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 노력에는 때로는 이제 피를 흘리는 그런 어떤 고통, 그 시련이 그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감히 그 어떤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 또 그 비상하려는 노력, 그게 너무나 이제 큰 고통과 시련이 이제 뒤따르는 일이니까 이게 고독한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혁명이 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비상하려는 어떤 노력이 뒷받침되고 큰 시련을 이겨내려는 아주 이 고독한 그 의지,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유라는 것은 이제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4.19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와중에 이제 피를 흘렸지만 이것이 진전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고독, 이 어떤 이 자유를 얻으려는 그 고독한 의지, 노력이라는 것을 꼭 필요로 한다. 이 마지막 연에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이 시간.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한 줄 요약하고 책갈피 5개 만점인데요. 몇 개를 줄 수 있는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 한 줄 요약은 김수영 산문도 빼어나다, 이거고요. 책갈피는 4개 반 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은 5개를 드리고 싶은데 문학에서는 뭐 완성도는 최고의 자리라는 건 없으니까 0.5개 양보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은 어떻게 주시는지? 저는 4개 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요약은 김수영 말대로 그리고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시를 읽었으니. 저는 그 5개, 5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김수영이 그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이렇다기보다 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그 앞으로 계속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재해석되고 그래야 하는 시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 줄 요약은 이 과거는 미래는 과거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이제 그 요약을 하겠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고전을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어려운 책을 왜 굳이 읽으라고 하느냐, 그런 책 안 봐도 해설서만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책을 오랫동안 읽어보고 또 공부를 오랫동안 해보면 고전이야말로 책 읽기의 최고봉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B급 고전 같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고전이라는 어떤 정상에 올라오게 되면 나와 세계와 그리고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책 읽기를 하는 것은 고전의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어떤 건 좀 의외로 쉽고 어떤 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 B급 고전에서 소개된 작품들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B급 고전 애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